안녕하십니까. 남강언어의 남강희입니다. 오늘은 제4강 61쪽이죠. 전체 5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글은 랑케와 실증주의 사학에 대한 글입니다. 자, 첫 문단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밑줄이라 했죠. 쭉 밑줄입니다. 어디까지? 과거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자 한다라는 랑케의 말만큼 역사 이론서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도 드물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쭉 밑줄 했죠. 자, 결국 첫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랑케의 말을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죠. 전개 방식상 인용이 되겠죠. 자, 단지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역사에 대해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랑케는 그렇습니다. 랑케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문단의 핵심화 형태는 랑케가 될 겁니다. 랑케에다 별표입니다. 랑케는 박시간 문헌학자이자 역사가였을 뿐만 아니라 젊은 학자들을 국가 문서 보관소로 보내어 역사 연구에 어떤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배우도록 이끈 혁신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우리가 글 속에서 인물이 나오게 되면 그 인물을 테면 주장 부분이라든가 인물의 업적 부분들의 형태는 잘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 밑줄 한번 해볼까요? 역사 연구에 어떤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배우도록 이끈 혁신적인 스승. 여기다 밑줄 긋고 1번. 그런 면밀한 대조와 분석 같은 것입니다. 고전적 문헌학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료의 신뢰성을 꼼꼼히 검토했다. 자, 거기도 밑줄입니다. 고전적 문헌학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료의 신뢰성을 꼼꼼히 검토했다.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은 사료의 신뢰성이 되겠죠. 동그라미입니다. 사료에 대한 믿음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수준 높은 비판적 기준을 적용한 사료의 활용은 역사가의 자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랑케의 방식은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증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랑케는 역사가가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난다는 이유에서 자소거를 통해 객관적인 과거 사실이 저절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쭉 몇 줄 긋고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자소거란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는 자신의 선입견을 갖다 배제하고서 과거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갖다 배제시켜야 되겠죠. 바로 이러한 방법론적 기여로 인해 랑케는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역사 연구의 선구자로 칭송을 받아왔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역사 연구의 선구자로 칭송, 여기다가 4번 이렇게 잡아줍시다. 자, 소주제 잡아보겠습니다. 1문단이요. 랑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랑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역사 연구의 선구자 랑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됐죠? 1문단. 2문단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 문단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특히나 하지만 옆접 접속어가 나오게 되면 세모하고서 뒷부분에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겁니다. 하지만 사료 비판의 엄정성이라는 원칙과 관행이 낭캐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낭캐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이미 18세기 말부터 독일에서는 괴팅겐 학파를 중심으로 문헌학 및 언어학적 방법을 동원한 사료 검증이라는 전통이 성숙되고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르네상스 때 이미 문헌 비판의 전통이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게 되면 사료 비판의 엄정성이라는 원칙과 관행의 형태는 이미 낭캐 이전 르네상스 때의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돼서 18세기 말부터는 괴팅겐 학파를 중심으로 성숙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볼 겁니다. 따라서 낭캐에게 주어지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란 명성은 흔히 알려진 대로 사료 비판의 엄정성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할까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낭캐가 명성을 얻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보다는 오히려 독일의 사상가 훔볼트 교육적 이상에 따라 발족된 베를린 대학에 그가 역사학과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점 같습니다. 정착시킨 점 여기다 쭉 몇 줄 긋고요. 어쨌거나 지금 앞부분에서 좀 연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대 역사의 아버지로 명성을 받은 이유는 첫 번째 앞부분에 사료 비판의 엄정성 여기다 밑줄 긋고 1번 무슨 1번인가요? 명성을 얻은 이유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를린 대학에 그가 역사학과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점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나오겠습니다. 세미나라는 엄격한 학문적 수련을 통해 수많은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역사학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점 여기까지 이를테면 3번입니다. 쭉 몇 줄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거나 그 낭캐가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로 명성을 얻은 이유는 다시금 정리하게 되면 사료 비판의 엄정성, 두 번째 베를린 대학의 역사학과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점, 세 번째 전문가를 양성 역사학이 오래 유지대로 한 점들이 명성을 얻은 이유가 되겠죠. 또한 그렇습니다. 첨가의 접속어죠. 또한 세모입니다. 그와 그 제자들이 확립한 방법론적 학문 관행이 그렇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등 서구 사회는 물론 나아가 동아시아 근대 역사학 수립 시기에 결정적인 모델로 작용하였다는 점도 의의가 크다 그렇습니다. 가치가 크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낭캐가 학계에 미친 영향을 보게 되면 결국 낭캐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확립한 방법론적 학문 관행이 서구 사회는 물론 동아시아의 근대 역사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문단의 소재는 뭐냐면 낭캐가 명성을 얻은 이유와 자, 그의 영향이 되겠죠. 자, 짧게 쓴다면 낭캐의 업적과 영향이 되겠죠. 자, 3문단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서 낭캐 사학을 받아들인 방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다 세모하고요. 첫 번째 문장 쭉 밑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번 동그라미, 문제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요. 낭캐 사학에서 사료 실증이 그렇습니다. 사료 실증이 요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요체. 중요한 점이라고 이해한 근대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낭캐 사학을 가리켜 과학적 역사학과 동의어로 쓰이는 실증사학이라고 부르는 오류를 범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밑줄 한번 해볼까요? 일본 역사학자들이 낭캐 사학을 밑줄 실증사학이라고 부르는 오류를 범하기 시작. 여기까지 밑줄입니다. 자, 낭캐사학 동그라미, 실증사학 동그라미, 오류 동그라미. 실증이란 말이 자료 엄정한 검증을 의미한다면 실증사학이란 말은 성립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실증사학이란 말은 성립할 수도 없고 오해만 이야기할 뿐인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자, 낭캐사학을 실증사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낭캐사학이 아닌 사학의 형태는 실증사학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낭캐사학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학이고 나머지 사학의 형태는 신뢰성이 없다는 오해를 만들어낼 뿐인 개념이다 이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세모가 되겠죠. 사료 실증은 낭캐 사학만의 요체가 아니며 그렇습니다. 낭캐 사학만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점이 아니라 모든 역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낭캐 사학만을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이야기 형태는 잘못이란 이야기입니다.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3문단 소주제를 한번 잡아볼까요? 결국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본 학계가 낭캐 사학을 실증사학으로 부르는 것이 오류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4문단 들어가겠습니다. 4문단 더군다나 그러한 실증사학이 개념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개념으로 혼동되어 쓰이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그렇습니다. 낭캐 사학의 철학적, 세계관적 특성을 간과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전체 쭉 몇 줄입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낭캐 사학을 실증주의 사학으로 옳다면 썼다 하게 되면 그것은 낭캐 사학이 갖고 있는 철학적, 세계관적 특성을 간과 대충 보아하면 넘겨버린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증주의 사학은 근본적으로 법칙, 정립적인 과학을 추구하므로 실증주의 사학에서는 검증된 사료 하나하나가 결국은 과학 법칙을 세우기 위한 자료가 된다고 본다 것입니다. 실증주의 사학은 결국 뭘 추구하는 거냐면 과학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검증된 사료 하나하나의 형태는 결과적으로 과학 법칙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자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기 세모 나머지 뒷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시죠. 역접 접속어입니다. 이는 낭케의 관점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다 쭉 몇 줄. 역사의 모든 순간은 신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의 말로 미루어 볼 때 낭케는 어떤 역사 사건들이 자료로 검증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역사의 발전 방향을 기납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실증주의 사례라고 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역사의 모든 순간은 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모든 역사적 사건 하나하나가 신과 직결되어 있을 정도로 뭐하다? 가치가 있다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낭케사 그리고 낭케의 뒤를 이은 역사주의적 역사학의 인식론은 역사 서술이 자연과학과 달리 개별적 사건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중시하는 개체 기술적 학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같습니다. 자, 여기 조금 밑줄 해봅시다. 낭케사 그리고 낭케의 뒤를 이은 역사주의적 역사학의 인식론은 여기다 밑줄. 그 다음에 개별적 사건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중시하는 개체 기술적 학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여기다 밑줄 하고요. 자, 고유성 동그라미, 독특성 동그라미.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연과학과 할 때는 다른 부분의 형태가 되겠죠. 또 낭케가 생각했던 역사가란 경험적 기남 논리로 객관적 진리를 찾아가는 과학자가 아니라고 씁니다. 모든 존재에서 무한한 그 무엇을 인식하는 사람이자 철학자를 대신하여 인간 세계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뒷장입니다. 제공하는 지식인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식인이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사문단어 소주제 한번 잡아볼까요? 사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낭케 사학이 우리나라의 실증주의 사학으로 전파된 것이 오리운 이유와 그 다음에 낭케 사학이 지니고 있는 철학적 바탕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다시금요. 낭케 사학이 우리나라의 실증주의 사학으로 전파된 것이 오류인 이유와 낭케 사학의 철학적 바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본문답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있는 사실 그대로 기술하라는 낭케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낭케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역사적 사건의 개별성을 전제하고 그에 따른 묘사 자체가 역사 서술의 궁극적 목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낭케의 원칙은 뭐냐면 있는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술한다는 이야기는 자, 역사적 사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습니다. 세모, 낭케의 전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동아시아 역사계가 낭케 사학을 두고 실증사학이라 일컫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렇습니다. 옳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세모죠. 실증주의 사학이라고까지 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과학적 역사학의 대명사라고 부른 것도 타당치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옳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는 낭케 사학을 들여오던 당시 동아시아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적 오류였다 그렇습니다. 낭케 사학의 본질을 개념적,
언어적으로 혼동한 학계는 그 시대가 요구했던 역사적 과제에 몰입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그의 역사학을 수용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혼동한 이유는 뭡니까? 자, 거기 보면 몇 줄입니다. 그 시대가 요구했던 역사적 과제에 몰입하여 자의적으로 제 멋대로 이 뜻입니다. 그 역사학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거기다 몇 줄 긋고 혼동한 이유라고 적어주세요. 특히 랑케 사학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수용했던 일본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동그라미 사료 비판과 엄정한 객관성이라는 외피만 부각하여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부각하였습니다. 강조하여 그렇습니다. 랑케 사학을 그들의 근대 국가 건설에 있어 지적인 지주로 삼고 국가주의 그렇습니다. 내셔널리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국가주의적 교육제도 정비에 활용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국 뭡니까? 국가의 공동체 이념을 강조하면서 랑케 사학을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활용을 해 나갔기 때문에 오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마지막 5문단의 소주제 잡겠습니다.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랑케 사학을 실증 사학이라고 왜곡 수용한 동아시아의 역사계의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랑케 사학이 실증 사학이라 왜곡 수용한 동아시아의 역사학계의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 글의 주제는 랑케 사학의 의의와 랑케 사학에 대한 동아시아 학계의 학문적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전개 방식은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랑케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랑케 사학을 실증 사학이나 실증주의 사학으로 부르는 것이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중요한 것은 랑케 사학이 지닌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랑케 사학을 실증 사학,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왜 오류인가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